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모시고 보니까 이제 책도 출간이 됐던데 더 크래쉬의 저자이신 한문도 교수님을 모시고 책 얘기도 잠깐 하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책은 좀 쑥스럽습니다. 제가 내용이 일반 분들, 부동산 좀 접근하지 못한 분들 위주로 썼기 때문에 뭐 전문가분들이나 우리 증시각도기 분들처럼 조금 이렇게 스마트하신 분들은 크게 안 사셔도 문제 없습니다. 전혀 사지 마시고 그냥 일반 주위에 뭐 초보에 가까운 이런 분들 관심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조금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까 책을 신경 쓰지 마시고 방송 바로 들어가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깊이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준비하신 내용의 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또 낼게요. 좀 저희 구독자들을 위해서 좀 구독자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 신문은 항상 볼 때마다 뭐 부동산은 바닥을 다지고 이제 조금의 상승의 기운이 뭐 봄에 꽃이 피듯이 이렇게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던데 교수님 진짜 어떤 거예요? 우리가 반등의 착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착시다. 어떤 의미냐면 전국 아파트 거래량 평균이 한 5만에서 5만 2천 건 정도 돼요. 월 2006년도부터 저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 3만 건 돌파했습니다. 2월 달에. 3만 건. 좀 많이 올라왔죠. 그 전에는 15,000건이었어요. 두 배가 올랐어요. 그렇죠. 두 배나 올랐어요. 그러면 확실히 오른 거 맞잖아요. 그런데 평균을 제가 말씀드렸죠. 5만 1,2천이라고. 거기는 와야 그나마 반등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성적이 100점 맞은 학생이 40점이 됐다가 50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두 배가 올랐으니까. 제목만 보면 거래량 2배 급증이잖아요. 그리고 경기도도 한 2배, 경기도도 더 올랐어요. 왜냐면 그 하락폭이 더 컸었잖아요. 그래서 2배 조금 넘고 서울도 워낙 적었기 때문에 2배인데 평균 거래량에 비하면 말씀드린 대로 전국 거래량은 한 70%, 60% 좀 올라왔는데 경기도 하고 서울은 50%도 못 올라온 거예요. 평균 거래량에. 그러니까 가격 저항이 더 강한 거죠. 그 얘기가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면 결론은 반등하기는 아직은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값이 더 내려도 사실 문제지만 또 지금이 바닥이어서 또 오르는 것도 우리나라에 길게 봤을 때는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사실 않거든요. 근데 일단 소득 수준에 비하면 아직 높거든요. 원희룡 장관도 얘기하셨잖아요. 더 내려가단다라고. 그게 그 확신에 찬 말이잖아요. 그분이 뭐 서울대 수석인가요? 뭐 이렇게 제주도에서 똑똑하시잖아요. 제주도에서 나는 가장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전담 막 좀 전문가들 모셔놓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다 스터디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봤을 때도 이 주택 가격은 버티기 힘든 가격이라고 판단했겠죠? 저도 거기에 이제 동감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가진 데이터 뭐 이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만 봐도 이 주택 가격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택 보급률이 전국으로 한 60% 가까이 되잖아요. 지방은 막 65%도 많고 서울만 50%예요. 경기도 수원도 60%고. 그러면 거기서 40% 남았잖아요. 살 사람들이. 그럼 40%가 우리가 5분위 소득으로 하면 40% 이하잖아요. 그럼 40% 이하의 연봉이 2인 가구, 3인 가구 수준이요. 지금 주택 가격을 살 수 있는 가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한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특례보금자 이론 있지 않습니까? 그게 5억까지니까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DTI만 체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가세해서 지금 이게 반등인데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봤던 신문에 20, 30대가 30%가 넘게 구매를 하는데 9억 이하 대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9억 이하 대출은 5억까지 4%로 해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대출을 해주고 뭐 생애보금자들이 첫 주택은 뭐 80%까지 대출을 해줘서 이게 대출을 해주니까 이제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논조로 이렇게 불안한 분들은 이제 살 수가 있는 확률이 됐죠. 그래서 근데 냉정히 보면 상승거래하고 하락거래 있잖아요. 그 비중이 아직도 60에서 70%가 하락이에요. 상승된 거래는 어떤 것들이냐면요. 상승거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보실 게 10억 하던 집이 어떤 지역은 한 5억까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인천 송도 같은 데 예. 5억 내려왔거든요. 5억인데 그 값이 5천이 오르면 몇 프로 오른 거예요? 5억 5천이 되면 10% 올랐죠. 10%, 예. 그럼 10억에 비하면 여전히 45% 내려와 있잖아요. 예. 그 수치인 거예요. 그 제가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그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 거래 중에 1월부터 2월 올해 네네. 올해 된 것만 다시 체크해 봤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3월에 거래가 됐다 가정. 네. 그럼 얘는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1월 달 거래된 것들은 옛날보다 많이 내려왔던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월보다도 더 내려간 게 있으면 이건 시장은 하락하는 거고 올라간 게 있으면 반등이잖아요. 네네. 그럼 반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온 데서 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비율이 5대 5예요. 내려왔는데 더 내려가는 것들도 반이고 아, 예. 내려왔는데 조금 올라간 것도 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비하면 다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교수님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시장은 조금 더 하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추가 조정이 저는 거의 90% 이상 하반기, 올 연말 가면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신 올해 하반기에 어떤 시나리오, 이러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네. 하락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조금 저희 독자들에게 설명을 네.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시장을 판단할 때 네. 이제 거래량과 네. 그다음에 미분양, 네. 미분양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세가 네. 요 세 팩트가 항상 그 세 가지가 함께 네. 상향 방향으로 가면은 상승시장으로 변곡점을 틀고 네. 하향으로 가면 하향으로 틀어요. 예, 예. 여기다 이제 제가 요새는 매물 흐름도 넣거든요. 네, 증가냐 감소냐. 예, 얘가 얘랑 맞아야 완벽하죠. 호흡이. 근데 지금 이 네 가지가 다 요소가 거래량만 증가했어요. 미분양 늘고 있죠. 네. 전세가 내려가고 있죠. 매물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각에서 중공후 미분양은 악성 크게 미분양. 그건 크게 안 늘어서 좀 괜찮은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예. 있겠죠. 근데 괜찮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시장이? 유지를 하거나 올라가야 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유지가 아니라 계속 하락이잖아요, 아직도. 하락폭은 둔화가 됐지만. 네네. 근데 그거 효과가 뭐냐면 우리가 13 대책과 저 특례보금자리잖아요. 특례보금자리가 3월 20일이었죠. 3월 20일부로 22조 4천인가 6천억. 그러니까 54%가 소진됐어요. 그러면 46%밖에 안 남았어요, 돈이.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가면 다 소진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4월 중순? 중순이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일단 줄잖아요. 가수 그렇죠. 늘었던 유효수가 줄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와중에 또 말씀드린 이제 거래량은 이제 늘고 있고 네. 그 매물량이 중요한 게 서울 강남 3구, 마용성, 뭐 노원, 양천, 영등포 이렇게 주요 서울 아파트 지역에 매물이 다 10에서 15% 증가했습니다. 1월 1일 기준. 예. 왜 증가하죠? 지금 매물이 집값이 상승기인데 왜 매물이 늘어나죠? 여쭤볼게요, 대표님한테. 매물이 계속 늘어난다. 집값이 오르는데. 앞으로 잠깐 오르다가 또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 또 매물이 계속해서 더 좋은 집들이 계속 더 많이 나올 거다 앞으로 그런 그렇죠. 생각. 더 싸고 좋은 집들. 그런 그러니까 생각들을 지금 팔아야겠죠. 예.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물건이 많아지면 수요 공급 이론에 맞춰서 예. 올라가는 힘이 강하겠어요? 내려가는 힘이 강하겠죠. 약하죠. 예.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특례보금자리 소진이 되면 분명히 다시 또 약한 둔화되면서 하락폭이 기수다. 결정적으로 입주물량이 늘어나요. 강남 3구가 이제 8월 되면 또 한 3,000세대 네. 들어오죠. 3,500세대. 8월에 입주면 3개월 전에 전세 물건이 나왔잖아요. 그럼 몇 월이에요? 6월이에요. 5월 말이나. 예. 그러니까 요즘 뭐 뉴스에 4월 입주물량 제로 이거 뜨잖아요. 그 웃기죠. 그럼 5월도 얘기해 줘야 돼요. 이런 시장 영향 때문에 전세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요소 중에 거래량 하나 빼고 나머지 세 가지는 하향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량도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좀 올라가는 그렇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집을 사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집을 사시는 걸까요? 지금 보니까 7대 3인데요. 7은 실수요자분들이에요. 실제로 집이 필요하신 7은 분들. 실수요자. 3은요. 네. 마지막
배팅, 투자,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생겼더라고요. 자꾸 얘기가 들어오는데 뭐냐면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아직도 영끌 때 그 재밀부 분들의 어떤 소식에 항상 그런 분들은 계시잖아요. 네네. 과도하게 욕심을 내는 분들이. 10억이면은 이제 중도금 대출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 돈이 2억밖에 없다. 이거 가능하거든요. 8억 대출인데 분양권 전매가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1, 2년 뒤에 둔촌주공 마지막에 채워진 것도 이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계산하니까 14억인데 자기 5억 올인하는 거예요. 5억 하고 특례 5억 받고 이 뒤에는 분양권 전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5억에 대해서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1년 반 하니까 6천밖에 안 되거든요. 6천이 뭐예요? 2천, 3천, 4천밖에 안 돼요. 그러면 14억짜리 집이 15억이 되면 3천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그냥 100% 갖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다 저부터도 그럴 욕심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도한 그런 분들이 좀 생겼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지금 거래량 중에 80%가 9억 이하거든요. 서울 아파트. 딴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실수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중도금 나중에 금리 인하됐을 때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 금리가 낮아질 경우에 상환할 때 수수료를 안 받고 바꿔준다라는 그 조항이 아주 인센티브가 되니까 부담 없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이 더 낮은 이자로 갈아탈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엄청 머리를 쓴 거죠. 그 부분이 이제 도움이 되니까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사실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고 보통 이제 5억 대출을 받아서 4% 이자라 그러더라고요. 네, 4%. 예, 네네. 2천만 원. 야, 그러면 연봉 한 4천 받아서 이자 2천만 원 내고 생활하고 이건 뭐 저건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보니까 그 대충 비율 나온 데이터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30% 분들이 자기 소득 초과 상태에서 지금 대출 받고 있어요. 나중에 좀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좀 아슬아슬한 건 사실입니다. 뭐 부동산이지만 경제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니까 요즘 뭐 미국 뭐 은행들 망하면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하다. 미국 그래서 그 여파가 또 뭐 이렇게 번질 거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시던 분들이 있던데 이거 제2의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 하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옛날에는 뭐 모기지론이 계속 알을 까고 이렇게 해서 규모를 파악을 못했는데 미국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잘 막아낼 것이다. 그래서 큰 여파가 없을 것이다. 고로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이게 또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뭐 새마을금고 위기, 특히 대구 지역에 뭐 이런 얘기하면서 PF 대출이 잘못됐는데 그것도 이렇게 규모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뭐 PF 발 위기나 미국 상업용 발 위기가 설령 발생을 하더라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잘 마무리돼서 넘어올 수 있다. 그래서 큰 위기는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수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분들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다른 면에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위기를 좀 극복하는 툴은 예전보다 많이 생겼죠.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그 위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심리적인 요인이 예전보다 이제 그 정보를 접하는 경로가 많아졌잖아요. 레거시 미디어나 이제 기존 메이저 언론들이 기사 제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면 최근에 911개 건설사 부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911가에서 이제 종합건설업이 있고 전문건설업이 있는데요. 혹시 앵커님 그거 아세요? 그 종합건설업 차리려면 자본금이 얼마인지요? 전혀 그쪽은 건설업은 잘 모릅니다. 느낌은 종합건설하면 뭐 대우 삼성생활 나가지고 막 근데 생각보다 적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 적을 것 같아요. 5억입니다, 5억. 5억만 있으면 되는 거죠. 종합건설업 이름이요. 그리고 전문건설업이라고 있어요. 그건 얼마일까요? 좀 더 적을 것 같은데? 당연히 적죠. 1억에서 1억 5천, 2억이면 체립니다. 회사 차린 거 1억 다 들잖아요. 웬만큼 체려도. 그렇죠. 치킨집에도 1억 들어요. 그게 건설업이에요. 우리가 과대 해석하면 안 되는 게 911개인데 거기서 종합건설업이 99개가 부동났거든요. 1분기만. 그리고 900개 중에 999개를 빼니까 810개, 20개는 다 전문건설업이에요. 그러면 한 종합건설업이 보통 전문건설업 하청업자를 껴서 한 현장을 해요.
그러면 그 업체가 한 10개, 10개 돼요. 네네. 전문 건설업 종류가 29개였다가 지금 14개로 통합됐는데, 그 10개 회사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14개. 그러니까 종합건설업 5억짜리, 그 의미가 크지 않은데, 요새 정부에서 건설 회사들을 많이 밀어주잖아요. 심하게 과도할 정도로. 예. 그런 류의 이제 기사인 거예요. 근데 역으로 또 2개밖에 안 무너졌는데 네. 얘가 큰 데예요. 예. 그러면 얘가 위기가 올 수 있는 큰 건데도 작게 기사를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이제 유튜브, 우리 증시각도기나 이런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좋은 분들이 그런 것만 연구해가지고 진실 팩트만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를 보면 진짜 경제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IMF 때 전날까지도 그렇죠. 나라 멀쩡하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도. 근데 다 믿잖아요. 그걸 갖고 기득권이 잘못된 이분들이 국민들을 갖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안 당할 수는 있는데 국민들이 그거를 100% 믿을 수는 없잖아요. 네. 다 멀쩡하다 그랬는데 뭐 새마을금고 뭐 난리 나고 이런 예. 것들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전조는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하이니 법칙에 의하면 자꾸 없던 일들이 벌어지면 나중에 큰일 하나 예,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미국 은행이 파산한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죠.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 붙어놨나요? 스위스까지 하면 난리 났잖아요. 예. 그런 일이 그러면 여러분 저 개미 한 마리가 집에 나타났어요. 예. 그 개미 한 마리가 바람결에 바람 타고 와서 혼자 왔을까요? 아니 밑에 개미굴은 엄청. 그쵸. 어딘가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미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경제도 똑같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작은 거 같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여러 군데서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축되잖아요. 네. 그리고 뒤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부도가 났어? 그럼 저건 싸게 팔겠네? 연결되잖아요. 예, 봐도 예, 예. 비싸게 그렇죠. 내가 집을 살 예, 일 없네? 예. 그러면 벌써 거기서 수요 심리가 줄고 그러면 그 현장 갖고 있는 주인들은 싸게라도 팔아야지 자금 회수가 되니까 분양가가 내려오는 효과가 언젠가 벌어지겠죠. 네. 우리가 기억나도 나시면 2008년도도 그랬잖아요. 2011년도, 12년도에 분양이 안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착한 분양가. 붐이 일어났잖아요. 조합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 비싸게 안 받아도 좋으니 빨리 팔고 정리. 그런 게 오지 않으려고 누가 부장을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말씀처럼 위기가 있던 없던 작던 크던 그것이 누적되면 결국은 분양가 하락으로 올 것이고 네. 주택 가격에 중장기적인 좀 하향 연착륙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 모든 비용들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건비 그다음에 자재비 네, 많이 올랐죠. 뭐 다 올랐기 때문에 네. 집값이 내리는 폭도 옛날에는 싸게 지을 수 있었지만 지금 짓는 집은 비싸게 지은 집이기 때문에 원가 이하로는 못 팔 것이고 그 원가 자체가 비싸서 많이 안 내릴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이제 또 팩트를 말씀드리면 건축 사업 현장에 네. 건축비가 있고 땅값이 네, 있잖아요. 그리고 이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이해되시겠지만 지금 뭐 PF 현장 문제가 있다는 현장들 있잖아요. 정부도 금감원도 조사를 했지만 그 나이스 신용이나 뭐 한국은행 여러 가지 모니터링 하는 기관들에서 체크를 해 보니까 70%의 분양을 하면 손해 안 보고 다 원금 회수가 되고 조금 이득 남는 수준이에요. 마진은 66%고요. 네. 그럼 얘기 끝났죠. 30%에 그냥 싸게 팔면 되는 일들을 가지고 지금 난리들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 부도가 났다. 그럼 70%에 하면 누가 살 거 아니에요. 네. 국민들도 살 거예요. 그죠? 그럼 결론은 그만큼 과대 포장된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말씀처럼 건축비가 올랐어요. 네. 분명히 올랐는데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포션을 제가 체크해 보니까 네. 땅값이 60, 70%인데가 많아요. 건축비는 올랐는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네. 그럼 평당 요새 표준 건축비 한 600대거든요. 예, 600만 원 정도. 800만 원이면 멋있게 나와요. 막 대리석 깔고. 1000만 원이면 수영장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럼 800, 600, 700 잡을게요. 예. 30평이면 얼마예요? 2억 천이에요. 예, 2억 천. 근데 10억이 분양가예요. 그러면 답 나왔잖아요. 땅값을 싸게 하면 되잖아요. 이득을 줄이고. 네. 분명히 20, 30%, 그 30% 중에 이게 올라가지고 40%가 돼봤자 전체 분양가에서는 4, 5% 인상폭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택 가격이 30, 40% 비쌌던 것들을 네. 분양가를 맞췄잖아요. 네네네. 그럼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분양가를 못 내린다?
그걸 뭐라 그럴까? 뭐 양두구육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 이거 유명한 말인데 그 말.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 진짜는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그 강동 헤리티자인가 그것도 둔천중은 물론 자리가 좀 틀리긴 하지만 네. 어떻게 집값이 40%가 차이 나겠어요? 그죠? 같은 네. 강동구인데. 예. 근데 거기는 10억에 분양하니까 완판됐잖아요. 예. 40% 싸게 하니까. 그분들은 건축비가 더 올라서 싸게 했나? 아니잖아요. 예. 그건 그렇죠. 토지대에서 분양의 이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소화시키고서 완판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잖아요. 수요자에 맞게. 네. 근데 지금 둔천주가 훨씬 좋은 자리인데 왜 그렇게 안 팔리고 버벅버벅대고 정부가 지원하고 아주 쇼를 했잖아요. 지금도 또 말이 나오잖아요. 뭐가요? 서로 공사 대금을 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러면서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쇼 같아요.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공사비를 안 줄 수 올라간 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공사비 계약서 쓸 때 예. 조항이 있습니다. 물가 변동분만큼은 적용해서 공사비 추가하기로 한다. 네. 다 있어요. 예. 줘야 돼요. 그럼 애초에 전체 그림을 잡을 때 네. 자기 땅값의 재산 가치를 너무 높게 잡았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가 시행을 한다 할 때 시행자가 땅을 비싸게 산 거죠. 결론은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러면 그 땅을 잘못 산 거죠. 예. 그러면 부도나고 싸게 팔아야죠. 왜? 시장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가격이니까. 그게 시장 논리에 맞다라는 그게 말이죠. 자유공정상식 외치는 대통령의 뜻하고도 똑같은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그냥 놔둬야죠. 그래야 조정을 받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놔두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 왜곡된 다른 시장을 낳는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제 생각이에요. 너무나 이렇게 명확하고 그러니까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서울의 그 전세가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네. 11년 만에 네. 떨어지고 그다음에 중위 아파트 가격이 이제 5억 원 선까지 네네. 이렇게 됐다라고 하던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게 어느 정도쯤이 돼야 뭐 예를 들면 전세가율은 집값의 몇 프로 정도 또 중위 가격은 어느 정도 돼야 이때쯤이 되면 네. 뭐 무릎 정도 정상적인 예, 네. 정상적인 가격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범위가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한국은행 금융보고서 연말 네. 3개월 전 나왔죠. 12월 20일 날 나왔는데 거기에 그 데이터가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전세 대출 받으신 분들의 평균 그 레버리지를 계산하니까요. 네네. 소득 대비 30%예요. 소득 대비 30%. 그럼 우리가 주택 얘기할 때 네. 전세가 아니라 네. 주택을 살 때 안정적인 가격이 네. 소득 대비 30%야지 이게 정상인데 예. 전세가 30%인 거예요, 지금. 예. 그럼 전세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예. 그럼 집값은 어떠냐? 50%, 60% 수준이에요. 그럼 거품이 껴있죠. 네. 그 지금 5억, 뭐 6억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예.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그 해외에서도 다 그 HAI 그 부담 지수로 체크를 하고 네. PIR도 있고 예. PRR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지금 과도하게 비싸요.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뉴욕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뉴욕 맨하튼에 쇼핑 간다고 부동산 쇼핑. 거기가 더 싸요. 우리나라보다. 네. 그리고 기억나시지만 우리 2, 3년 전에 보시면 왜 러시아 막 폭등할 때 네. 물론 이게 진짜인지 펌핑인지 모르지만 러시아 사람 뭐 중국 사람이 와서 뭐 제일 비싼 아파트를 서울에 샀다 막 이랬잖아요. 네. 지금 어때요? 그런 얘기가 그 사람들이 줄면 집값이 어떻게 돼요? 좀 떨어지고 러시아 전쟁하느라고 바쁜데 네. 집 사러 오겠어요? 그러면 돈 도피하려고 올 수도 있는데 안 오잖아요. 그런 뉴스가 줄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요자가 줄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해외 수요자까지. 해외 수요자는 왜 우리나라 안 사죠? 결정적으로 해외에 여러분 기억날 때 IMF 때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뭐 해외 유수의 부동산 투자 그 금융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없잖아요 지금. 대부분 철수했잖아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너무 얘기 좀 비싸서. 정리돼 가잖아요. 큰 그림에서. 자, 우리 자체에서. 우리끼리 박터지게 싸운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약간 끝물인 것 같은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5억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단위 수치가 별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외국인 얘기 나왔으니까 뭐 네.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내국인한테는 규제가 너무 심해서 집을 사기를 힘들게 만들어 놓고 내국인들은 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우리나라- 규제요? 뭐 대출 대출 규제. 보통 대출 규제를 얘기하는 대출 거죠. 규제, 네, 그다음에 세금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과하고 외국인들 특히 이제 뭐 중국인들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집이 뭐 2배로 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공평하게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외국인 규제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서울도 외국인들이 다 이렇게 살 수 있다. 그건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 이렇게 비싼데요? 그분들은 안 비싸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네. 중국의 시진핑이 이번에 새로 되기 전에 네. 중국의 정치 상황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 당 주석에서 이제 좀 잘리거나 이런 분들이 뭐 횡령 막 조사 들어가고 이러면서 제가 예전에 홍콩 펀드 분들이랑 조금 약간 이렇게 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자금이 홍콩에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다가 홍콩이 여기서 막 대만하라고 좀 정신 없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한국에 사주고 싶다는 얘기가 3년 전에 히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왔어요. 홍콩의 에이전시들이 한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접촉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한 5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저도 몇 팀을 만났어요. 홍콩 팀을. 돈 많긴 많더라고요. 엄청 많은데 그분들이 잘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 10개를 샀는데 20개를 사면 2배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자분들이 잘 써줘야 되는데 지금 전체 우리 부동산 중에 1%도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미미한데 캐나다, 호주 같은 데는 막 영향이만 3%, 5%막 영향이 너무 높아지니까 어떤 일을 벌였냐면 무조건 취득할 때 막 3배 세금을 그래서 줄였잖아요. 우린 그 수준이 아직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 그 깊은 뜻을 보면 뭐예요? 대출 규제 풀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얘기를 어느 세력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사 자체가 편향성 있는 기사다. 그러면 제대로 된 기사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의 뭐 몇 프로고 전체에서 미미한데 그래도 늘고 있다. 재원은 필요하다. 캐나다, 호주처럼 이렇게 될 경우 이렇게 써야 정상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고위직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깔고 앉아 있어갖고 절대로 부동산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하지. 제가 그 현재 그러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산은 쉽게 내리기도 힘들어. 라고 얘기를 좀 자조 섞인 얘기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분들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법을 집행하거나 입법하시는 분야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십니까? 심각하게 있죠. 그건 뭐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고려 조선시대 같았으면 또 해외도 마찬가지고 같았으면 다 의금부에 끌려갔을 겁니다. 아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무슨 부동산을 몇 개씩 갖고 있어요. 공무원이 누굴 위해서 일하는 거죠? 국민들을 위해서. 기본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국가의 개념과 공무원의 개념과 절대 배치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가는 어떤 정부는 그 집이 많으면 공무원 요직에도 앉지 마라고 했지만 그게 사실 정상인 거죠. 제가 봐도. 근데 이거를 오냐 하면서 넘어가는 어떤 기득권과 금융산업자본주의, 건설 카르텔들이 뭉쳐서 지금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양극화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덕분에 청년들이 너무 힘들고 5% 세대가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저 영국 이코노미스트하고 저 옥스포드 이런 데서 사전에도 올라가 있잖아요. 3포 세대. 4포 세대. 단어가 3포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저. 그거에 대해서 기사를 자주 내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결론은 유튜브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처럼. 제가 느끼는 게 거의 다 됐다고 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조금만 더 가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도가 지나치면 화가 나면 정말 정의를 위해서 이랬잖아요. 지금 기득권들이 간 보면서 계속 나쁜 짓 하잖아요. 보면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꾸 제도를 만들고 개발 계획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강북하고 강남하고 예전에 똑같았어요. 지금 강북 거의 버려둔 상태예요. 이런 정치인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웃긴 얘기하자면 외곽순환도로 아시죠? 내부순환도로. 그게 원래 강남하고 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제2외곽은 지금 하니까 한 바퀴 돌지만 원래 내부순환도도 한 바퀴 도는 거였는데 강남 만들면서 말씀하신 기득권들이 야 우리는 여기 집 끊자 이래가지고 접근성을 끊어버린 거예요. 정말 양 뭐 치죠.
그런 인간들을 찾아서 엄벌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급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양치들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온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고착화돼 버렸죠. 예. 고착화된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기득권들이 너무 많이 갔다 보니까 밑에 안정적이고 건전한 생활을 해야 되는 중산층이 지금 많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중산층이 없어지면 나라가 안 좋아지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깰 때가 됐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청년들과 무주택 중산층들이 열심히 일을만 했지 이 불만에 대해서 그동안 표출을 별로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청년당이 생길 것 같아요. 조만간에. 말이 청년당이지 나이 40대도 이 우리나라 환경 때문에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남자분도 마찬가지고 선남선녀가 결혼해서 이 자식을 낳아야 또 나라가 인구가 유지되고 이런 큰 그림이 다 깨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죄악이죠, 사실은. 그럼 그거에 대한 아마 들불 같은 어떤 우리 저 집단 지성이 발휘할 때가 조만간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때 이제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이 뭐 해도 참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같이 뭐 열심히 떠드는 것밖에 더 이상 뭐 없죠. 이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인계치에 와 있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 느낌을 제가 봤는데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보면 몇몇 가지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 제도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뭐 이렇게 집 사고 나면 60일 안에 이렇게 집 사는 거 이렇게 허가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하고 중간에 취소시켜도 되고 요즘 가짜 신고가 나죠. 요즘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진짜 좀 특이한 제도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도 그냥 이렇게 바로 되는 이 나라에서 주택 신고를 60일 동안 이렇게 기간을 두고 또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안 바꾸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안 바꾸는 거죠. 안 바꾸는 건 못 바꾸는 게 아니라 안 바꾸는 거죠. 그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있죠. 기득권들이 그걸 안 바꾸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건 정말 이해를. 그 원희룡 장관도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왜 지시를 안 하죠? 지시를 해야 되는데 선거 때 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정책적으로 국민과 제도를 봐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펴딱지로. 그러니까 힘들어진 건 국민들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부동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삶으로. 대출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지만 돌아와서 칠면조가 되는 거예요. 천일의 칠면조가 본인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신다면 물론 정상적인 소득 증가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이런 상태에서 자, 집값이 10,000원짜리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돈을 더 벌었어요. 그럼 돈을 더 주고 더 좋은 집을 사고 싶잖아요. 자연스러운 경제 자본주의의 모습인 거예요. 소득이 늘면서 노동이 가세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행위가 없이 그냥 온리 주택을 매개초한 금융상품 투자가 돼 있잖아요. 서로 치고받고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되고. 근데 그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국민이잖아요. 그분들이 경제 체력이 약해지면 국가 경제 체력이 약해져요. 우리가 뭐 반에서 지우개 놀이? 지우개 놀이 하다가 지우개 다 떨어지면 할 게 없잖아요, 놀이를. 놀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큰 그림을 정치인들은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예전처럼 뭐 안중근 의사처럼 그런 개념과 의지가 없잖아요. 다들 자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요즘 젊은들한테 우리나라에 존경하는 분 누구야 그러면 거의 없을걸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해주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뭐 예수님이나 부처나 뭐 우리 저 종교 지도자들 고타마시타다 뭐 다 얘기하시는 것처럼 윤회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윤회 차 한 바퀴 도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 또 한 번 뭐가 아까 올 것 같다는 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지금 말씀하신 60일 제도 그게 부동산 가격을 왜곡을 엄청 시키고 있잖아요. 해외는 대부분이요. 변호사가 사인해가지고 됐을 때 등기 완료되면 거래로 잡아요.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요즘 우리나라 다른 건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좋은 분들 빼고 이게 정치 기득권화가 돼 있어요. 협회가. 일본은 안 돼 있어요. 왜 안 됐냐면 공인중개사 배출을 알맞게 했어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수가 서울만 25,000개거든요. 여러분 25,000개면 저번 달 거래량이 2,000개잖아요.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1년에 매매 거래 하나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공인중개사. 그럼 그분들이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담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느 지역은 공인중개사를 내는데 프리미엄을 받아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좀 심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짧은 시간에 많이 자리 잡혔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으면 이제 움직일 때가 됐는데 네. 아직도 기득권들이 그런 조항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의 상승 요인이 되는 걸 아니까 누가 붙잡고 있겠어요. 주택 투기한 사람들이 붙잡고 있겠죠. 건설사나. 네. 그럼 그 비율을 따져보면 주택 투자자분들 다주택자가 지금 10%밖에 안 돼요. 전 네. 국민에. 예. 그러면 이제 바뀔 때가 됐죠.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를 바꿔야 되는 운동을 누가 시작한다. 네. 그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론에서 눈치 보다가 이쪽 표가 맞네 그러면 바꾸겠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썩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표를 보고 정치를 해요? 본인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하면 국민들이 알아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다 알잖아요. 국민과 국가를 정치하는 게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걸 너무 많이 알잖아요. 네, 네. 그게 좀 많이 슬프지만 조만간에 바뀌지 않을까. 우리 저 앵커님하고 저하고 요 있다 하면 네. 무시 못할 거려. 왜냐하면 총선이 있잖아요. 한 맞네, 6월 달쯤에 뭐 이런 한 제도가 좀 개선되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발표를 하면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이 네. 어느 순간입니까 굉장히 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조건. 맞아요. 그래, 내가 돈이 없는데 전세는 살아야 되니까 나라에서 싼 이자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근데 이게 계속 커지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겨버린 그렇죠. 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전세 자금 대출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부작용 그리고 어떤 식으로 조금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전세 대출은 뭐 간단합니다. 전세 대출 현재 드신 분들은 바로 금지라면 회수가 되니까 힘들잖아요. 놔두고 예. 당장 내일부터 전세 대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한번 따져볼게요.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나 집을 얻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 얻어 이러지만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전세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네. 대출을 안 해주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전세 수준에 맞게 전세 가격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미리 계약했던 분들은 놔두고 하려면 내려가 있으니까 부담 없고 예. 이자가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소득 수준에 맞는 전세 가격인 거고. 그럼 주택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우리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 가격으로 정상화될 거고. 네. 그 상태에서 돈을 많이 모은 상태에서 부동산이 상승해야 국가도 발전하고 부동산 산업도 발전하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견을 드리면 다 없애고, 네. 그죠? 집값도 대출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을 부동산을 레버리지를 안 일으키고 어떻게 삽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없다고 가정을 예, 하면 예. 어떻게 될까요? 자기 돈 있는 만큼은 살 살고,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주택 가격이 어떨까요? 무조건 내려와 내려와요. 있죠. 무조건 내려오죠. 그럼 대출 안 받고 사도 되잖아요. 네. 그 논리를 제가 지금 계속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났죠. 전세자금 대출은 특이한 경우 어떤 경우냐? 청년이 직장을 얻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거지가 없어. 네. 그런 청년은 하나의 경제 주체가 되니까 주거의 어떤 안정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투자의 목적이 없잖아요. 투기의 목적이 없잖아요. 그럼 그 청년에 대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 안정적으로 저리로 대출하는 전세자금 대출. 네. 거기서 끝. 그러면 또 만약 사업을 하시다가 파산을 했어요. 네. 그러면 거주할 데가 없으면 이게 경제가 주체가 와해가 되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임대주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장기 저리로 무이자로 빌려줘. 요번에 던졌더라고요. 예. 그런 건 잘하는 거예요. 무이자로 빌려주고 한도는 높이면 안 돼요. 네. 아니 망했는데 무슨 아파트 32평 살 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딱 대고 빌라 네. 딱 3천만 원까지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게 적정선인데 그걸 넘어서 3억 이렇게 붙여버리면 그걸 팔아가지고 하면 집값이 그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대출제도의 개혁은 정치인들이 마음 먹으면 국민들은 지금 이 내용을 앵커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제가 이제 정리해서 조금 계몽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젊은이들한테 많이 퍼뜨리면 젊은이들이 보면 천일이 칠면 좋은 걸 아는 거예요. 천일 동안 밥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요리해 먹는 거예요. 기득권들이.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새로운 주거 문화의 장이 열리고 출산율이 0.73이잖아요. 네. 이제 바꿀 때가 됐죠. 진짜 심각하죠. 그렇죠? 네, 심각하니까 국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 동료들이 다 보면서 서로 막 안쓰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갭투기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혼자 앉아서 쾌재를 부르겠지만 그게 다 누구의 피눈물이잖아요. 일부에서 인구 이제 뭐 0.78, 뭐 2명 이제 학계 출산율이 0.8이 깨지고 난 순간부터 그러더라고요. 네. 잘 됐다. 어차피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는데 이런 식의 충격을 줘서 한 20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가 뭔가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말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는 안 바뀌니.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네. 현실적인 방안이 그래 우리가 뭐 애 안 낳아줄게.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제가 네. 들을 때. 그거를 청년들이 그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건 국가가 진짜 직무유기잖아요. 제가 볼 땐 그건 청년들의 아픈 마음을 대변하는 소리라고 저도 인정하는데 그거를 그냥 귀 닫고 있는 정치인들이 문제인 거죠. 국가라는 존재가 뭔가요?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국민들이 모여서 국가를 존재해서 국가라는 존재가 정부를 통해 가지고 제도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분배도 잘하고 다 같이 좋게 살자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언젠가부터 아까 말씀 전세 대출이 유주택자를 전세 대출해 준다?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이 정치인들이 무능하거나 무지하거나 아니면 건축이나 부동산 분들이 너무 이제 술수가 뛰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속에서 피멍드는 건 서민 중산층이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다 소진됐어요. 워낙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다 집 샀어요. 60% 살만한 사람 다 뜨니까요. 서울만 워낙 비싸니까 55대 온 거지. 그러면 이제는 주거 정책이 적극적으로 변할 때가 된 것 같고 이 시기 요번에 요 하락기가 그런 거에 이면의 세계를 보이지 않지만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올리고 집값을 떠받치려고 한다. 이런 세력들은 제가 볼 때 우리 국민을 위한 분들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각독인데 주식을 해야죠, 사실. 주식을 해서 기업을 키워서 기업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이 분배가 되고 돈을 가지고 다시 집을 잘 지어서 집값이 올라가야지 이게 이쁜 경제잖아요. 이건 뭐 집도 이쁘게 안 짓고 옛날처럼 똑같이 짓는데 대출 거품으로 올려놓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청년들 마음 제가 기성세대로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하여 우리 좋은 날이 오도록 저뿐이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같이 움직이면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교수님도 기득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기득권 안에서는 교수님은 완전 아웃사이드이실 거고 어떠십니까? 근데 제가 평소에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박사가 한 지금 1,000명 정도 돼갈 거예요. 배출한 지가 꽤 됐으니까요. 근데 그 박사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부동산학 박사와 학예반. 거기에 제가 회장을 지냈었거든요. 근데 처신을 제가 그나마 밉게 안 했는지 그러니까 모인 자리에서 저를 이렇게 미워하시는 분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인데요. 돈은 벌고 싶어. 박사님들도 건설사 사장님부터 해서 뭐 PM사부터 다 계실 거 아니에요? 신탁사 분들도 계시고 다 돈은 벌고 싶어. 근데 저가 딱 가면 지금 말씀드리려면 다들 이렇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다들 다 인사 편하게 해요. 그게 뭐냐? 그분들 마음속에도 국가 경제에 지금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에 대해서 나 돈 못 버니까 그만 그 소리 좀 해. 하라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마. 이 소리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단 한 분도. 그럼 그건 뭐예요? 이미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그 박사님들, 뭐 학자분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청년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답은 나왔죠. 정치인들이 똑바로 하면 돼요. 그분들도 언제든지 거기에 동조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베이비 부모들은 솔직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동산에 관계된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벌만큼 벌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대놓고 한 적도 있어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좀 그죠? 근데 돈이라는 게 신기해가지고 이 돈을 거꾸로 하면 독이잖아요. 사람마다 틀려가지고 독이 되는 사람들은 아직도 돈을 찾는 거예요. 나이가 막 제가 볼 때 다른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돼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그죠? 나이 90이 돼도 돈 지는 분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나머지 분들 정상적이고 지성적이고 좋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한쪽 방으로 옮기는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패러다임이 움직이는 때가 오면 좀 좋아지겠죠.
근데 그거에 이제 선봉을 제가 나선 건데 요건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2002년 월드컵 때 얼마나 잘 뭉쳐요. 처음 봐도 막 악수하고 그 마음이 속에 있는데 자본주의라는 물결이 이렇게 사람들을 약간 잘못된 그 부분으로 좀 물들여 놓은 게 있죠. 그래서 말씀대로 다행인 것은 네. 저를 배척하거나 이런 분들은 전혀 없다. 다들 뒤에서 잘하고 있다는 분도 대놓고 막 못하고 왜냐면 같은 업이니까 네. 대놓고 못하고 이렇게 따라오셔서 잘하고 있다고 그래야 된다고 이런 분들이 꽤 계세요. 좋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야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또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 있으신 분 보통 뭐 이렇게 뭐 박사 학위가 모든 걸 증명해 주거나 그 사람의 지위가 모든 걸 증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인 유튜버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런데 상가 투자 잘해서 아니면 갭 투자 잘해서 내가 갑자기 뭐 100억이 됐다 자산이 사실 자산 100억이라는 것도 잘 따지고 보면 호수가 너무 많지만 그러면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나는 뭐 5천만 원으로 지금에 왔습니다. 뭐 이런 식의 방송 그런 방송들도 뭐 도움은 되지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나 부동산 찬양? 부동산은 계속 올라야 되는 것이고 이처럼 해야 되는 게 맞다 자본주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맞죠. 또 반대쪽에서 어느 정도 균형과 큰 시각으로 너무 과하다 이거는 아무리 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또 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교수님 같은 분이 이렇게 좀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용기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보통은 뒤에 계시는 분들처럼 생각을 하시거든요. 누군가 그래 얘기해 주니까 고마운데 나는 안 해. 왜냐하면 난 돌 맞기 싫으니까. 돌 안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참 교수님 우리나라 3년, 5년, 10년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본처럼 앞으로 일본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또 다른 뭐 이렇게 부동산의 모습으로 변해야 것 같다. 일본식의 방향성을 가진 또 다른 아파트 2 형태로 그러니까 흐름이 유사한 방향성인데 나타나는 현상들은 틀리다고 봐요. 그러면 어쨌든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맞겠네요. 일단 불장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불장은 이제 암만 제가 계산을 해봐도 안 올 것 같아요. 안 온다 이제. 계산이 안 나와요. 특히 이번에 바젤 3 다 아실 거예요. 요새 지금 벌써 바젤 4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DSR 얘기 하시는 분들은 왜 안 푸냐 왜 안 푸냐만 그러는데 그건 풀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걸 부동산 유튜브 중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오를 때는 저점은 언제냐 하면 DSR 풀고 양도세 면제해 줄 때가 폭등할 거다. 그럼 폭등할 거. 근데 DSR은 우리나라가 뭐 풀고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라고 저는 알고 그렇죠. 그건 정확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바젤 3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풀 수 없습니다. 푸는 순간 대한민국 망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 신용도가 떨어져서 조달금리 올라가면 대출금리 올라가지고 지금도 금리 인상이 허덕이는데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저쪽 나라는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대출로 버티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 레고랜드처럼 작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공부 좀 하시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바젤 3 공부하시면 대출이 이제 예전처럼 불장을 일으킬 정도로 90% 이런 건 없겠구나 느낌이 올 거고 거기다 소득이 안 받쳐주면 대출을 안 해주는구나. 그럼 옛날에 맨 땅에 5천만 원 갖고 뭐 이런 건 이제 없구나. 이걸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상업은행이 좀 그걸 대신하잖아요. 제2금융기관들이. 바젤 3에 해당되는 것들은 주로 이제 1금융권이잖아요. 국가에서 어떤 보증 형태가 되는. 근데 2금융권과 이제 상업은행 쪽은 약간 규제가 완화가 된 상태니까. 근데 요번에 지금 터지는 게 다 상업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가자라고 지금 바젤 4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한가 정리될 것 같잖아요. 정리가 된다는 개념에서 본다면 그래서 불장이 어렵겠다. 앞으로는 정상적인 상승 수준. 금이 모자라서 수요가 늘어나면 일어났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살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근데 그걸 대출로 펌핑해서 올리는 거 80년대 출발한 파생 상품이 이 모토인데 파생 상품의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결국은 그 중간에서 파생 상품을 팔고 사는 기관들의 수익을 목적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꾸 말도 안 되는 것들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갖다 돌리니까 돈이 자꾸 펌핑이 되는 거고 그 자산이 늘어난 게 부동산에 들어오면 부동산 폭등인 거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문제점이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이제 해결할 때가 오니까 지금 미국이 고민할 것 같아요. 이걸 제대로 터뜨려 간단하잖아요. 금리 한 5% 더 올리면 어떻게 할까요? 미국도 박살나지만 전 세계는 다. 거품이 다 정리가 되겠죠. 싹. 예. 근데 결국 인류가 멸망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새 출발도 가능하겠죠. 그런 거를 시나리오를 짜는 세력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지금 뭔가 보면은 이렇게 또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터졌는데 하루 만에 12시간 만에 해결이 돼요.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저 죽을 날이 많이 안 남았는데 좀 많이 살았거든요.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처음 봤을 거예요. 그럼 여긴 이건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그러면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잘 보셔야 되는 게 파월 장관이 왔다 갔다 한다 우리가 뭐 전문가적인 뭐 어떤 평을 내놓지만 그것도 의미 없다고 봐요.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그 정치하는 분들이 결탁한 기득권 뭐 상업 비즈니스맨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도출되냐가 문제인데, 그죠? 어떻게 결론날지 누가 알아요? 그쪽에서 마음 먹고 하면 뭐 어떻게 패권주의니까. 그럼 우리는 미국의 동태를 살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중국이 지금 많이 고초를 겪고 있잖아요. 네. 중국이 어느 날 획 돌아가지고 안 좋은 일 벌어져 봐요. 부동산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변동성이 심한 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DSR 하나 갖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기다리고 이런 시장이 아니라 네. 지금은 은행들이 무너지고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되고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있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죠. 파도가 좀 그치고 가야지. 그래서 그런 말씀 뭐 DSR 뭐 이런 얘기들은 다 결론 대출이잖아요. 네. 정상적인 가격은 아닌 거잖아요. 적정한 대출도 정의 대출이 있고 부의 대출이 있잖아요. 안 좋은 대출이. 지금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이해되실 것 같아요. 진짜 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네. 정신없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네네. 혹시나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못 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예.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해 그 우리 주시죠. 증시각도기 분들 이제 주식으로 주로 하시는데 네. 해외 주식 하시잖아요. 네네네. 부동산을 이제는 제가 조금 빠른 감이 있는데요. 해외로 눈을 돌리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리얼티 인컴 뭐 이거 사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부동산 주식을 사란 말씀이 아니라 예.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강대국이 됐잖아요. 네. 원화 가치가 만약에 가치 떨어져도 원화 가치가 다른 동남아나 뭐 브라질이나 이런 네. 데보다 덜 떨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갭이 벌써 몇십 프로잖아요. 네. 그 갭만 활용해도 부동산 투자 수익이 나잖아요. 중요한 건 약간 브라질은 잘 나가다가 지금 꺾였잖아요. 네. 항상 잠재력이 있잖아요. 인구도 받쳐주고 있고. 그런 데들은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지하철 1호선, 2호선 지금 네. 공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지만 경제가 안 좋으면 푹 갈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원화 가치와 베트남 가치가 이러면 차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공산주의를 해가지고 잘못하면 어느 날 정치가 이상해가지고 나가 이러면 다 뺏기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우리 각도기 식구들한테 말씀 올리면 지금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동남아들이 약간 공산형 국가가 네. 좀 있는데 잠재 성장력이 뛰어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많고 예. 우리나라 7, 80년대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면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이면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 안정적이 될지를 우리가 지켜보면 좋잖아요. 네. 힌트를 하나 드리면 네. 코로나 직전에 베트남이 걔네 50년 임대예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유럽의 어느 두 나라하고 그 국제 간의 손해배상제도 있잖아요. 투자에 대한. 네. 우리나라 론스타가 돈 찾아가듯이 네. 그걸 맺은 거예요. 그 얘기 뭐냐? 이제 개방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건 뭐냐? 소유권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어떤 룰에 의해서? 예. 국제적인 룰을 따를 마음을 막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딱 풀린 날 가서 사는 사람이 최고겠죠. 그것도 저렴한 거 찾아가지고. 그러면 네. 미리 알아야겠죠. 네. 근데 또 터키 같은 경우 터키가 저번에 50% 급락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두면 돈이잖아요. 그때 막 러시아 사람들이 금을 들고 실물 금으로 맞아요. 샀다 뭐 이렇게. 근데 우리는 계속 안에서 그냥 예. 갭 투자만 하고 예, 있잖아요. 아. 바보같이. 그래서 해외여행 자주 가시잖아요. 네. 그 해외여행 간 나라에 간 김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다 있어요. 예. 두세 분만 연결해 오신 다음에 요새 구글 번역되니까 소통하시면 네.
정말 기가 막힌 기회가 올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쪽 부분에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네. 옛날엔 별로 없었고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러시아 같은 데 광개토대왕이 호령하던 다 우리 땅이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놀러 갔다 깜짝 놀란 게 러시아에 갔는데 남양알로에 있잖아요. 네. 300만 평 아, 예, 보고 왔어요. 예. 봤더니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땅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고 하라 그래요. 근데 안 가잖아요. 네.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할 데가 많잖아요. 아, 해외. 그래서 해외 좀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베트남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난달에 베트남을 갔다 왔고 다녀오셨어요? 예, 와우. 호치민을 갔다 왔는데 호치민. 그 나라는 가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 한 7, 80 제가 이제 80년생이니까 70년대를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자료나 잘 아시죠. 뉴스나 이렇게로 봤는데 야, 이 나라는 뭘 해도 되겠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 또 물론 그 현재 가면 여러 가지 뭐 기후부터 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가 서로 누가 더 비싸게 사주느냐의 그 바보 같은 게임을 하는 것을 좀 멈추고 멈출 때가 됐죠. 해외나 이제 아까 환율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공부를 조금 그렇죠. 그런 시야를 그쪽으로 조금 더 넓혀 보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그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네요. 할 때가 된 거죠. 예. 아, 저희는 뭐 나들이도 가고 꽃도 구경하고 그러는데 좀 보면 한문도 교수님은 강의도 하셔야 되고 책도 쓰셔야 되고 네. 유튜브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즐기는 건 우리가 즐길 테니까 네.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엑기스를 잘 그러니까 이렇게 엑기스만 딱 해서 또 꾸준하게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좀 네네.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한데 이렇게 불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 저 최대한 최신 정보를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정말 귀한 말씀, 아유, 좋은 말씀 별 해주셔서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